시작하기 전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매년 28조 원을 미국으로 보내는 길과 우리 수출품에 25% 세금이 붙는 길,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이 질문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미 핵심은 드러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정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을 옮겨도 환율이 흔들리고 결국 빠져나가는 돈의 출구가 바뀔 뿐입니다. 오늘은 그 출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무엇을 흔들지 최대한 쉽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요즘 짧은 영상 넘기듯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스와이프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월급과 물가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들으면 숫자가 숫자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의 장면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 1월 26일,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립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자동차, 제약, 목재 같은 품목까지 사실상 전 품목이 대상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길게 쓴 성명도 아니고 단 한 번의 게시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 한국의 경제팀 전체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세는 말이 아니라 가격표를 바꾸는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뭔지 한 번만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 물건이 한 나라 시장에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표를 끊어야 하듯 해외 제품도 시장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서 비용을 치릅니다. 문제는 그 입장료가 갑자기 훌쩍 뛰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15%에서 25%. 숫자는 10%포인트 차이지만 실제 가격에서는 체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 한 대가 미국에서 4만 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해 보죠. 관세가 15%면 6천 달러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게 25%가 되면 10,000달러가 됩니다. 한 대당 4천 달러가 더 붙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58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떠안아야 합니다. 기업이 떠안으면 이익이 얇아지고 소비자에게 넘기면 가격이 튀어 판매가 꺾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손해가 생깁니다. 관세는 누가 더 아프게 맞을 것인가를 고르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던진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약속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는 것. 정부가 합의했고 상대는 그 합의를 믿고 움직이길 기다렸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그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힙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비용을 물게 하겠다. 그래서 관세라는 방아쇠가 등장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한국 정부는 급히 움직였습니다.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말 그대로 시간을 벌어보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국회를 설득 중이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차갑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여기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현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는 수사보다 실행입니다. 동맹이라는 말, 함께라는 표현, 관계의 상징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공장이 올라갔는지, 서명이 끝났는지 그 장면만 봅니다. 그러니 곧 하겠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은 없다는 말이지로 번역됩니다. 이 지점에서 국내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협상력이 없다고 비판했고, 어떤 쪽에서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자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단순히 말싸움의 승패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한미 공동 설명서라고 불리는 양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둔 경제 협력 청사진입니다. 그 문서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그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 3,5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48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로 이야기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650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정부 1년 살림의 70에서 80%에 가까운 규모를 미국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 숨이 막히죠. 이 약속은 크게 두 축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 규모가 언급됩니다.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미국이 원하고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조선소를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겠다는 그림입니다. 다른 한 축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투자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표현은 협력이고 명분은 미래지만 작동 방식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핵심을 더 노골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이 투자 약속의 본질은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우리 돈을 미국에 묶어두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시하는 대가가 투자라는 이름의 현금 흐름인 겁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조공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를 하면 수익도 얻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부담도 줄고 시장 공략도 쉬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그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돈이 밖으로 나가면 국내에서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한국 안의 일자리와 설비는 그만큼 얇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행 방식입니다. 3,500억 달러 같은 규모는 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려면 승인과 세제,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같은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 것이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금융 지원을 붙여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커집니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크게 세 갈래로 흘러갑니다. 이건 사실상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거래인데 왜 법까지 만들어 도와줘야 하느냐?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산업이 비어가고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느냐? 압박에 밀려 급하게 합의한 뒤 충분한 계산도 없이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졸속이 아니냐?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못하면 관세를 맞는다. 25%가 현실이 되면 수출이 흔들리고 그게 더 큰 일자리 충격으로 돌아온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당신들이 처음에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상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말한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표현은 바로 이 장면을 겨냥한 겁니다. 약속은 정부가 했는데 실행은 국회 문턱에 걸려 있고 미국은 그 사정을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연간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2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대략 28조 원에서 29조 원 정도로 말해집니다. 정부는 이것을 환율 안전 장치라고 부릅니다.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으니 나눠서 보내 충격을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가 나간다는 말은 매년 그만큼
달러를 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싸움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매년 28조 원 규모의 달러 수요가 새로 생기는 순간 환율에는 위쪽으로 압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율을 지키려고 만든 장치가 오히려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길과 25% 관세를 맞는 길. 왜 이게 외통수인지 시나리오를 나눠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투자 약속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를 마련하려면 기업들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원화 가치는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동시에 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동하니 자본 유출이라는 그림이 생깁니다.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네. 그럼 나도 줄여야 하나. 이런 마음은 아주 빠르게 번집니다. 결국 자본 흐름과 심리가 겹치면서 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관세를 맞는 경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25%가 붙으면 가격은 단번에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약해지고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량이 줄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은 달러를 벌어오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가 좁아지면 달러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줄면 달러는 더 귀해지고 귀해진 달러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역시 환율 상승입니다. 이번에는 무역수지 악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환율을 떠밉니다. 보이시죠? 한쪽은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을 올리고 다른 한쪽은 달러 공급이 줄어서 환율을 올립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환율 상승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외통수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도 하면서 관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관세 위협은 투자 안 하면 올린다라는 협박처럼 들리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관세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다른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속도가 느리다, 고용이 부족하다,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돈도 나가고 관세도 맞고 환율은 이중으로 흔들립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믿고 싶지만 가능성만큼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려 할까요? 하나는 관세 발효 시점을 늦추는 협상입니다. 시간을 벌어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기다려 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같은 문장을 던졌을 때 상대가 또 들어줄지 불확실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 단위의 개별 협상이 거론됩니다. 정부 간 협상이 막히면 대기업들이 직접 미국 쪽과 접촉해 투자 규모를 제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는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촉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환율이 급격히 흔들릴 때는 외환시장 개입 카드도 나옵니다. 중앙은행과 당국이 달러를 풀어 달러 공급을 늘리고 환율 상승 속도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말로 경고하는 구두 개입과 실제 개입이 함께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2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3조 2천억 원 정도 감소했다는 숫자도 거론됩니다. 계속 달러를 풀면 보유고는 줄고 보유고가 줄어드는 장면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부릅니다. 방어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버틸 체력이 있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이미 25% 관세를 가정한 비용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원가 절감과 생산 조정,
시장 다변화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 하나를 옮기거나 새로 짓는 데만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관세 충격이 현실이 되면 기업은 버티는 시간을 먼저 맞닥뜨립니다. 숫자보다 먼저 다가오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조금 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압박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의 기본 문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무역이 대세였습니다. 국경을 낮추고 서로 사고 팔면 결국 모두가 이득이라는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이 더 강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먼저, 우리 일자리 먼저, 우리 산업 먼저. 이건 특정 국가만의 습관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흐름입니다. 경제 블록화, 디커플링 같은 말들이 그 흐름을 설명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공식이 더 자주 깨질 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손꼽히는 수출 의존 국가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수출은 결국 상대 시장의 문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 문 앞에서 관세가 25%로 붙는 순간 경쟁력은 정직하게 흔들립니다. 이 현실이 계속된다면 체질 변화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단순히 어디에 투자하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해 달러 자산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개인에게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하는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아는 겁니다. 관세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되어가는 시대. 약속이 문서로 끝나지 않고 실제 돈의 이동으로 증명되는 시대. 그 안에서 환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통수에서 덜 아픈 길을 고르는 데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음번에는 선택지가 함정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